우리 얼마 안 했잖아. 우리 아직 1시간 반밖에 안 했어. 실제 수업 시간 1시간 반도 안 했어. 자, 그래서 지금 음은 대편천 즉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음은 편천하면서 아까 사라진 자음들 4개 했어.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뭐 할 거냐? 음을 편천 이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어두 자음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어두 자음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 그럼 여기서 자음이 뭔지는 알 거예요. 자음, 그치? 자, 그러면 요 어두라는 게 뭔지 알아야겠지. 얘는 단어의 머리를 뜻하는 겁니다. 머리 두자예요. 그래서 뭐냐? 맨 단어의 처음, 즉 초성에 자음이 군으로 오는 거. 군이라는 거는 흔히 말하는 둘 이상의 집합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두 자음군이 뭐냐? 어두에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오는 것을 어두 자음군이라고 한다. 근데 지금 현대국어에는 자음이 두 개 이상 있는 게 있나요? 한 번에 자음이 두 개 이상 있는 게? 없지. 우리 지금 된 소리만 있죠. 쌍 자음 쓰는 거. 다른 두 개의 자음이 두 개 이상 있는 건 없죠? 여기 변화에 중세국어까지는 어두에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오다가 세 개도 있었어. 세 개 연속으로. 그것도 있었는데 현대국어로 가면서 이 어두 자음이 사라지고 된 소리의 형태로 변화하였다. 자, 그래서 이거 적어볼게요. 얘는 어두 자음은 원래 크게 따지면 얘는 훈민자는 어디에 소리를 다시 할 거예요. 얘는 그다음에 이 어두 자음은 얘네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뜻하는 의미다. 요 합용 병서라는 게 무엇인지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고,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실제로 적어줄게요. 얘 비읍이랑 기억 쉬울게 합용 병서가 어떻게 생겼냐? 여기서 요 세 개를 극대 합용명사라고 하고, 이제 두 개를 요 쉽게 합용명사라고 합니다. 요 쉽게 합용명사라고 합니다. 자, 얘는 이 어두 자음군 발음하는 거는 이거 중세 국어 할 때 명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처음 보는 어려운 애가 나와. 특히 이런 애는 뭐야 싶다가 얘는 당황하지 않고 차례차례 다 발음하면 돼요. 자, 어두 자음군 너무 인사가 너무 찌푸리는데 얘 요거 하는 법, 읽는 법 어떻게 하냐? 여기 써줄게요. 차례차례 하나씩 발음하자. 읽는 방법 어떻게 하냐?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얘가 있어. 자, 차례차례 다 발음해보세요. 어떻게 말할까?
얘는 된 소리로 발음해. 뭘? 된 소리로. 얘가 지금 변화하는 게 우리 지금 여기 쌍장 된 소리 형태니까 얘 세게 발음해. 그럼 어떻게 될까? 얘를 뿌살 이렇게 돼. 뿌살 이렇게 돼. 뿌살.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얘는 그럼 어떻게 말해볼까요? 비밀. 뿌대 이렇게 발음해. 세게. 자, 하나 더 해볼까? 이거는 발음에 유의하세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실제로 있는 거야. 자, 얘 발음을 하지 말고 우리 현대어 풀이를 생각해요. 지금 뭘까? 지금이 뭘까? 그치? 얘는 오늘날의 빨대입니다. 그래서 얘를 아마 중세국어 시절에 발음했으면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스빨대 이렇게 했을 거예요. 발음을 했다고요. 그렇게 된 소리로 세게 차례차례 순서대로 다 발음해 보면 돼요. 얘는 읽는 방법은 그렇죠? 근데 해석할 때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현대어를 풀이할 때는 뒷자리에 있는 그냥 쌍장음이다 이렇게 바꿔서 해석하면 자연스러워. 얘 해석할 때 여기 뒤에 있는 시옷이 쌍장일 거야 라고 해석하면 쌀 이렇게 하고 얘는 이 뒤에 있는 딕은 쌍장일 것이다 해서 얘는 땡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어두장독이 발음할 때는 좀 웃긴데 현대어로 풀이할 때는 그냥 심플해요. 뒤에 있는 거 그냥 쌍장일 것이야. 두 번 그냥 소리가 셀 것이야. 현대어로. 얘는 그러면 오히려 해석하기 쉽죠? 이렇게 바꾸면 돼. 자, 근데 여기서 왜 비읍계랑 시옷계만 하면서 얘 어두장독이고 얘는 아니냐? 얘는 다음 시간에 훈민정음 설명하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근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얘는 어두에 주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제외하고 이 어두장구는 얘는 두 개만 해당한다 이렇게 그냥 설명합니다. 보통 이거는 문법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냥 우리는 어두장군이 이렇게 두 개 혹은 세 개의 자음이 어두 단어의 처음에 나왔다 그냥 차례차례 발음할 때는 하나씩 다 소리 내서 발음하고 얘는 예를 들면 그냥 뿌스 때 이렇게 하면 돼. 소리 내서 뿌스 딸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소리 내서는 이거 읽어보세요 하면 그냥 그렇게 발음하면 되고 실제로는 그냥 딸이겠다 정도로 그냥 해석하면 돼요. 그죠? 자, 그다음에 됐나요? 어떻게 발음하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겠지? 오히려 얘는 해석할 때는 심플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지금까지 음문에 번창하면서 했던 거는 싹 다 자음이었어. 그치? 모음이 없었죠. 자, 여러분 자음과 모음을 구분할 줄 알지? 음운 안에 자음, 모음, 그 다음에 장단, 성조, 음가 이거 싹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알죠? 음문 안에.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음문 중에 자음에 대해서 중세국어 자음에 대해서만 쭉 했어요. 그 중에 하나씩 것들. 자, 모음에는 뭐가 있냐? 이 점입니다. 점인데 살짝 긴 짝대기. 얘를 아래 아라고 합니다. 얘가 중세국어 문법 중에서 유일한 모음. 가장 큰 특징이 모음이에요. 요 아래아는 3단계에 걸쳐서 지금 현대는 없죠. 제가 3단계에 걸쳐서 사라졌는데 순서대로 해볼게요. 맨 처음에는 15세기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래아를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거든. 예시로. 자, 그럼 얘 현대어로 풀이하면 뭐일 것 같아? 가르치다. 현대어로 풀이하면 가르치다.
라고 또 다 디테일하게 설명할 텐데 우리는 실전 모의고사 그냥 적용하고 실전 문제 풀 때 적용할 때는 쌩까하고 그냥 R로 읽는다. 근데 R로 바꿨는데 도저히 말이 안 돼. 이상해. 그럴 때만 으로 읽는다. 근데 대부분 99%는 그냥 R로 바꿔서 읽으면 웬만하면 다 해석됩니다. 얘는 아래아는 이렇게 R로 바꿔 읽는다. 얘는 현장으로 한다. 가르치다가 이미 마칠 때 15세기니까 중세예요. 자, 근데 얘가 언제 소실되냐? 맨 처음에 16세기 때 1단계로 소실이 되는데 1단계로 소실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그래서 얘 아래아 나왔을 때 그냥 쌩 까고 전부 아라고 읽으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아래아는 중간에 변화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변화하면서 요 으로 해석되는 우리 현대어로 으로 해석되는 그 아래아가 가장 먼저 없어져. 그래서 아래아 관련된 문제가 출제 나오면 요때 완전히 이 둘 다 아래아가 쓰던 시절과 요 아에 관련된 아래아만 쓰던 시절이랑 섞여서 문제가 출제될 텐데 그럼 우리가 헷갈리잖아. 어떻게 구분할지 구분하는 방법도 딱히 없어요. 그래서 그건 전부 아로 읽는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소시할 때는 여기서 둘째 문절 이하에서 아래아가 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둘째 음절이라고 하는 거는 음절은 우리가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단위였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끊어서 가, 르, 치, 막 여기서 두 번째 음절에서 첫 번째 음절이 아니라 두 번째 음절에서 오는 아래아 같은 경우에는 전부 그냥 표기할 때도 으로 모음 그냥 살려서 표기하는 걸로 바뀝니다. 16세기 때부터. 자, 그 다음에 또 얘가 아래아가 어떻게 바뀌냐? 18세기 때 2단계로 소실이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 그냥 가르 치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현대 국어의 그냥 모음 사용법으로 바뀝니다. 아래아라는 애가 없어지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냥 첫 음절에서 아가 아로 변했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중세국어에서 음운의 변천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애들은 자음의 변천인데 자음 변천의 대부분은 어두정근이랑 순경은 비읍, 반치읍, 그다음에 여린 비읍, 그다음에 옛니읍 얘네는 싹 다 사라졌고 현재는 없고 그다음에 모음에서는 딱 사라진 거 하나 있는데 걔가 아래아가 근데 걔는 현대어에 그냥 아로 읽는다. 변하는 단계가 두 단계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둘 다 없어지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나 으로 씁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썼었다. 얘 읽는 방법은 이제 알겠죠? 그냥 전부 다 아로 읽으면 돼요. 근데 아로 읽었는데 어색해? 그러면은 그 부분을 으로 바꾸세요. 여기까지 다 됐을까요? 오케이. 오늘 내가 말해주는 것 중에 얘를 어떻게 현대어로 풀이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 무조건 숙지가 돼 있어야지 다음 시간에는 세종 그 훈민정음 하기 전에 나란 말씀이 중국이다 이런 거 알죠? 걔를 우리가 소리내서 읽어보고 시작할 거야. 그 다음에 내가 해석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현대어 풀이로 바꿔서 1차로 써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해석 쭉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쓴 거랑 내가 해석해주는 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면서 들어갈 거예요. 다음 시간까지 꼭 그리고 숙제가 오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돼 있어야 합니다. 다시 얘기했어요. 지금 2번 강조했어요. 숙제가 꼭 되어 있어야 한다.
자, 그다음에 의문의 변천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할 거는 성조입니다. 성조. 얘는 뭘로 표시했냐? 방점. 얘가 글자. 요걸로 하는데 요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가지고 옛날에는 중소구조 때는 성조를 표현했는데 이때는 성조가 있었어. 근데 현대어에서는 지금 어때요? 성조라는 게 딱히 없죠. 물론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는 그런 억양이나 뭐 어조가 있기는 하나 얘를 우리가 중국어처럼 1성, 2성, 3성, 4성 구분해서 발음하지 않지. 예를 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할 때는 의문문을 발음할 때는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끝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근데 외국인이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아 자기가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말하는 건가? 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아 나한테 하는 질문이구나. 외국인이 그냥 편리하게 평서문으로 어디서 오셨어요? 나는 당신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아 나한테 지금 질문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그냥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그게 우리나라는 성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야. 중국어는 그 성조 한 뜻 차이로 왜 4성인데 1성 소리니까 그러면 감사가 족발로 바뀌고 단 뜻이 이렇게 아예 그냥 크게 바뀌어버리고 큰일 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성조나 어조를 다르게 발음한다고 해서 단어 뜻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옛날에는 이 방점이라는 게 있었고 얘로 이 성조를 표시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있었냐? 16세기까지 있었다. 16세기까지 있었다. 16세기부터 이 방점이 사라졌다. 실제 이 방점을 어떻게 표기하냐?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지금 조그맣게 써도 잘 안 보일 텐데 이렇게 왼쪽에 점 하나, 두 개 하나씩 찍혀 있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점을 찍어서 우리가 말할 때 어디에 강세를 둬야 되는지 어디를 높여서 발음해야 되는지 이 선조로 표기했다고 합니다. 얘는 실제 원문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내가 이거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게요.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게요 하는데 실제 예시를 보면서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보면 여러분이 더 와닿고 이해가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볍게 그런 게 있구나, 아 이런 게 있어 하는 정도의 기본으로 다 들으면 돼요. 이제 나도 그렇게 가볍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 그래서 이거 성조 했고요. 성조라는 거는 우리 지금 현대에 거의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하게 옛날에 어떤 정도의 억양으로 성조를 구분해서 했을지는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냥 성조라는 게 있었을 것이다 정도만 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 흔적이 남아있는데 어디에 많이 남아있냐면 경상도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너네 막 알고리즘 이런 거에 옛날에 좀 옛날에 유행했던 건데 요거 그냥 서울말 쓰는 사람들은 표준어 화자들은 다 똑같이 말하지. 이해 이승, 이해 이승, 이해 이승.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이거 소리에서 다 구분하거든. 나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 영어 알파벳 2랑 숫자 2를 구분한단 말이야. 요게 옛날에 성조가 남아있는 흔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상도가 발음할 때 그 항상 예시 많이 나오는 게 저거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평이하게 블루베리 스무디 이렇게 하잖아.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고? 블루베리 스무디 뭐 이렇게 하거든. 요게 옛날에
중세국어 때 성조가 남아있던 흔적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의 우리 중세국어의 모습이 가장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우리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성조를 쓴다. 다음 이제 여기가 어려운데 모음 조화 할 건데 자, 여러분 모음 조화 우리 했던 거 기억나나요? 현대 국어에서 모음 조화 했던 거 기억나? 모음 조화의 종류가 뭐뭐 있었는지? 자, 모음 조화 우리 종류에 뭐가 있죠? 모음 조화 첫 번째 내가 이나 만나면 뭘로 바뀌죠? 디귿 얘가 반모음이나 그냥 이 모음 이음 만나면 빨리 뭐로 바뀌어요? 우리 이거 시간 뭐 배웠어? 지읒 또 자, 얘를 뭐라고 하죠? 얘를 뭐라고 하지? 이렇게 바뀌는 현상? 국외음화라고 하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얘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적어줄게요. 아이고 길다. 여기까지 적고 두 개씩 끊어서 설명해 볼게요. 여기를 두 개음화나 원순모음을 할 때는 그냥 음분의 변동이라고 설명하는 게 정확하겠네. 우리가 메인으로 배울 음운 변동은 두 개음화, 그다음에 원순모음화, 두음 법칙, 그 다음에 모음 조화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모음 조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네 개는 전부 중세국어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부 근대부터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왜 배우냐? 중세국어랑 지금 현대를 구분하는 특징이 될 테니까. 근대부터 일어난 국외음화, 원순모음화, 두음 법칙 이런 애들은 근대부터 시작해서 중세국어에는 없었다. 그러면 중세국어에서는 어떻게 썼을 것이냐? 얘를 구분하는 특징이 될 거라서 지금 오늘 변동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가볼게요. 그래서 이 국외음화는 중세국어 때는 없었고 근대국어 때부터 일어났는데 어떻게 쓰냐? 중세국어, 근대국어 때는 표기에도 소리 나는 대로 썼으니까 반영을 했을 거잖아. 표기가 반영이 되어 있을 거잖아. 그치? 우리 현대국어의 국외음화는 발음에서만 반영하지만 이때 표기법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적으니까 표기에도 반영이 되어 있겠죠. 자, 적어줄게요. 요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요렇게 원래 중세국어 때는 원래 요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럼 얘를 지금 우리 현대어로 바꾸면 국외음화를 표기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바뀔까?
지 이렇게 바뀌어요. 자, 혀가 얘가 두 개 음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어, 하 이렇게 바뀔 때. 얘는 좋다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적었던 편이 편하 좋다 요거는 중세 국어 때, 즉 근대로 가기 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표기를 두 개만 반영을 안 해서 요렇게 했다. 근데 우리가 근대 때부터는 두 개의 말을 표기에 반영하기 시작해서 요렇게 적었을 것이다. 됐나요? 중세 국어랑 우리 근대 국어랑 현대 국어 차이점 이해됐나요? 자, 그럼 두 번째 가볼게요. 연속어가 입술 소리. 입술이 움직이는 소리. 얘는 이 세 개인 입술 소리가 뒤에 오는 형술문 요게 원술문 우로 변하는데 어떻게 바뀌냐? 얘를 적어줄게요. 요렇게 원래는 이렇게 썼습니다. 원술문화를 적용하지 않아서 원래는 이렇게 썼어요. 중세 국어 때. 그럼 얘를 현대어로 풀이하면 어떻게 돼요? 굴 이렇게 쓴다고요. 다시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음은 변동이지만 중세국어, 근대국어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적었기 때문에 이게 음은 변동이 실제 표기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나왔을 때 불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두 개 다 적었을까요? 네. 다음으로 갑시다. 자, 세 번째는 구분 법칙을 할 건데요. 자, 구분 법칙에서 두가 뭐예요? 두? 구분 법칙의 두가 뭐예요? 우리 아까 어두정분 했잖아. 머리. 이 두가 아니지. 머리 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서 배우는 구분 법칙은 도, 고음, 이나, 반모음, 이 앞에 오는 예시를 줘볼게요. 이렇게 쓰였습니다. 주어서 때 얘 현대어로 풀이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후자는 쉽죠. 얘 어떻게 돼요? 얘는 탈락해서 원래는 그냥 이렇게 될 텐데 이거 그냥 허전하니까 여기에 이음으로 잘 채워주는 거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떻게 돼요? 이음 저 이렇게 되는데 얘는 현대로 풀이하면 이를 모자 네 번째
이 모음 조화는 중세국어 때 있었어. 자, 이 모음 조화는 모음 조화가 뭐냐?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이렇게 세트로 있는 거, 이렇게 어울리는 거 모음 조화라고 하는데 얘는 오히려 현대국어에 이르러서 이 모음 조화가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왜 안 지켜지고 있냐? 외래어, 특히 서양 쪽 외래어가 우리나라로 많이 유입되면서 이 모음 조화가 별로 안 지켜지고 있어. 오히려 중세국어가 더 잘 지켰어. 근데 이거 우리 어떨 때 모음 조화 관련해서 많이 나오냐면 우리 시 할 때 요런 애들 우리 문학에서 나왔을 때 요런 애들 문학 개념으로는 뭐라고 하죠? 굴이 나비가 훨훨 날아간다. 굴이 활활 탄다. 길을 가다가 우렁탕탕 넘어졌다. 이게 문학에서는 개념으로 뭐라고 하지? 요거 여기서 상징어라고 하는데 더 자세하게 하면 의성어나 의태어도 아니죠. 잠깐 스톱하고 분명히 안 들어서 내가 완벽히 들어오세요. 잠깐 멈출게. 후다닥 가져갔어요. 후다닥. 다시. 그래서 이 모음 조화라는 거는 이 앞에 있는 두음 법칙, 그다음에 부계 음악, 그다음에 두음 법칙 얘네 세 개는 오히려 중세국어 때는 없었고 근대 국어 때부터 생겨나서 현대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세 개는 그렇게 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변동 중에 모음 조화는 오히려 중세국어 때는 활발하게 지켰는데 잘 지켰는데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외래어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 모음 조화가 깨지기 시작했다. 세 개랑 이 모음 조화는 완전 반대예요. 지켜지는 순서가. 그래서 중세국어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양성 모음이 나왔으면 무조건 양성 모음끼리만 붙어. 양성 모음이랑 음성 모음은 안 붙어. 같이 동시에 쓰지 않았어요. 중세국어 시절에 어떻게 썼냐? 이렇게 익숙할 거야. 얘는 자, 얘 어떻게 해석해? 현대어로 얘를 어떻게 읽을래? 나는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요 아랑 얘네만 붙고 얘네끼리만 붙고 여기 보면 여기도 이게 더 쉽겠죠, 여러분한테? 요 아랑 아끼리만 붙는 거, 양성 모음끼리만 붙는 거. 와도 이렇게 안 쓰는 거. 양성모음이랑 음성모음을 동시에 쓰지 않는 거. 여기 안에도 음성 모음들끼리만 쓰는 거. 그래서 중세국어 시절에는 이 모음 조화를 잘 지켰다. 근데 현대로 와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다 적었나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지금 몇 분이지? 많이 남았구나. 표정 너무 싹 끊는 거 아니에요? 표정 너무 끊는 거 아니에요? 원래 조사도 있는데 사실 거기가 찐인데 고개를 다 피하시네요. 다음에 할까요? 다음에 할까요? 그러면 대신 아직 지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다음 시간에 여러분 테스트 범위를 줄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이따가 내가 정리불식 문제 나눠줄게요. 나눠줄 테니까 여기서 표기의 병청, 그 다음에 의문의 병청만 순서대로 얘기하고 말로 하고 통과하면 보내줄게요. 어때요? 어떤 거 하는 거예요? 표기의 병청. 자, 순서대로 그냥 얘기하면 돼요. 중세국어 때는 이어적기 연철, 근대국어 때는 거듭적기 중철, 그 다음에 현대는 끊어읽기 분철.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 이어적기 했냐면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그냥 가볍게 특징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의문의 병청, 지금 현재 사라진 자음 4가지, 순결한 비읍, 반치음, 그 다음에 여린 히읗, 예, 미음 있고, 모음에는 반치음 있으면 아래가 있으면 이렇게 순서대로 쭈르륵 읽고 가면 돼. 어때? 의문 변동을 빼주겠어. 이렇게 하고 내가 통과하면 오늘 필기한 거 사진 찍고 갖고 가면 되는 거야. 할만하죠? 이렇게 할까? 오늘 조사까지 가볼까? 이렇게 했어. 빨리 모두 대답하세요. 이미 외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할게요. 오늘 정말 많이 널널하게 해줬어요. 알죠? 워밍업이라서. 대신 내가 뭐라 그랬지? 요 내용이 다음 시간 할 때 오늘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런 아이가 있었나요? 저는 처음 듣는데 뷰? 하는 반응을 해서는 안 돼. 오케이. 자, 시작하세요. 그러면